소설의 첫 문장이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살하기로 했다는 루이스의 유서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는 우리는 자살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글과 짐 존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책의 시작부에 보면은 대략적인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글이 있는데, 루이스는 국중 조든타운이라는 곳의 서무반 직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헌데 짐 존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지 찾아보니까 인민사원이라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인데, 자신의 이름을 딴 존스타운이란 곳에서 신도들이랑 생활하다가 1978년 11월 18일 집단 자살로 생을 마무리한 인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때 사망자 수가 900명이 넘었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소설은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쓰여진 가상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는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교주가 조든입니다. 조든은 수백 명의 신도들이 독이 든 주스를 마시는 걸 보고 있어요. 아이들을 시작으로 어른, 그 다음엔 좀 노인 순으로 이어졌는데, 마지막에 혼자 남은 교주는 권총으로 자살하기 전에 혼잣말을 합니다. 그 남자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자, 그럼 여기서 이 소설의 핵심 캐릭터 두 명을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 우선 오토야라는 탐정이 있고요, 리리코라는 조수도 등장을 합니다. 이름으로는 오토야는 남자고 이제 리리코는 여자란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리리코부터 설명하자면, 도쿄 대학 학생이면서 조수라고 하긴 해도 아르바이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토야는 리리코가 살짝 불편한 것이, 사건 의뢰를 맡으면 탐정인 오토야보다 리리코가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밀실 안쪽에서 한 남성이 죽어 있었고, 창밖에는 어린 소년이 죽어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에 대한 힌트는 10년 전에 10대였을 거라는 목격자의 증언뿐이었어요. 이때 리리코가 창밖에서 죽은 소년이 범인이라는 추리를 하는데, 오토야는 과거 목격자의 증언을 들어보이면서 10년 전에 10대였다 했는데 어떻게 소년이 범인이냐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리코는 하이랜더 증후군이라면서 한마디로 이제 범인은 늙지 않는 병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후 조사해보니 죽은 소년은 성인이었다 하는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토야에게 리리코는 능력 좋은 직원 혹은 라이벌 이렇게 되는 거고, 독자들에게 있어서 오토야는 페이크 탐정인가? 사실은 리리코가 진 주인공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요소겠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는 1978년 11월 12일 리리코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생각하는 오토야의 시선에서 시작합니다. 세미나가 있다면서 미국으로 떠났던 리리코가 약속한 날짜를 훨씬 벗어나서도 이제 돌아오지 않았던 건데, 걱정이 된 오토야는 르포 기자를 하는 친구 노기에게 어찌 된 건지 알아봐 달라 부탁하게 되고, 이후 리리코가 가이아나라는 곳에 위치한 신흥 종교 단체에 찾아갔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4일 오토야와 노기는 자신들이 일본에서 온 신도라고는 속이고 가이아나에 있는 신흥 종교 단체에 찾아가게 돼요. 그곳의 이름은 조든타운입니다. 아까 비슷한 이름 들어봤죠? 거기 갔죠? 제가 핵심 캐릭터라면서 두 사람을 언급할 때 노기는 없었죠. 왜 그러냐면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죽습니다. 노기는 비행기 안에서 교주 조든을 조롱하는 신문을 읽고 그걸 뒷주머니에 꼽아두고 있었는데, 그걸 본 보안반에서 이것들 신도가 아니잖아 하면서 총을 쏴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단지 이제 이 종교에 대해 안 좋은 언급이 있는 신문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노기는 죽어버린 건데, 그만큼 이곳 신도들의 신념이 이제 광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때 이제 사라졌던 리리코가 등장해서 이제 오토야를 구해주게 되며 왜 이곳에 온 건지를 설명해 줍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조든타운의 교주는 미국 정부로부터 계속되는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신도 중 대다수는 교주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했지만, 일부는 교주가 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재산을 착취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교주 짐 조든은 미국을 벗어나 가이아나라는 곳에 터를 잡고는 900여 명의 신도들과 집단 생활을 하게 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 이 종교가 제대로 된 건지 알아보는 조사단이 꾸려졌고, 그 안에 리리코가 속하게 된 거였죠.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소설과 좀 달라요. 제가 압축하면서 생략한 요소가 좀 있습니다. 소련이 좀 나오고 뭐 미국 하원의원도 나오고 하는데 너무 좀 등장인물이 많고 좀 이야기가 꼬이다 보니 좀 단순화를 했어요. 그런데 궁금하신 분은 제가 더보기란에 그 이유를 첨부를 할게요. 그럼 이제 리리코와 함께 이제 방문한 조사단을 설명드릴 텐데, 조디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고요. 남자입니다. 방송에도 몇 번 출연해서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라고 하고요. 특이점이라면 협심증이 있어서 비상약을 목걸이 안에 보관하고 다녀요. 그리고 이하준이라는 한국인 남성이 있는데, 과거 한국에서 발생한 종교 사건으로 인해 망명 중인 청년이라고 설명하고, 특이점은 폐소공포증이 있다고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덴트라는 전직 FBI 수사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전부터 이 종교단체의 간부로 위장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다른 일행들은 손님으로 단체 숙소에 묵고 있는데, 덴트는 혼자서 간부 숙소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겁이 좀 많다고 나오고요. 항상 호신용 칼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특히 황공포증이 있다고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멍이나 점 같은 게 반복되는 걸 보면 공포를 느낀다, 이런 거죠. 자, 요약하자면 덴트는 간부로 위장해서 내부에 비밀이 있나 수사 중이고, 나머지 3명은 조사단으로 와서 신도들을 인터뷰하며 정보를 모으고 있었다, 이런 건데, 리리코는 그동안 이곳에서 지내면서 알게 된 사실이라며 알려주는 것이, 이 조든타운은 단체 생활을 하고 900여 명 정도의 신도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인종은 대부분 흑인이고 20% 정도만 백인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 신도 중 50% 정도가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리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거나 팔이 없거나 뭐 이런 건데, 정작 신도들은 스스로 신체 일부가 없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물론 예전에는 자기 몸이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 종교를 믿고 신체가 재생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마뱀 꼬리 같은 경우는 잘라도 이후에 재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잃어버린 신체가 다시 재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팔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착각을 하거나 해서. 하지만 여기서는 동네 주민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해요. 옆 사람이 팔이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집단 망상을 공유하고 있는 뭐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이 뭐 환각제를 먹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조사단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들은 이게 교주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마을엔 진료소는 있지만 병으로 죽는 사람이나 사고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가벼운 감기나 찰가상 정도만 있을 뿐 기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마을에 또돌이 개들이 돌아다닌다는 것과 이제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이 대부분 차갑다 정도인데, 오토야는 그럼 왜 아직까지 조사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거냐 묻거든요. 그때 리리코는 교주를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1일째가 된 아침인데, 오토야는 교주가 보잔다는 연락을 받고 아버지의 집이란 곳에 가게 됩니다. 맞배 지붕 위에 십자가가 있고 벽 앞에는 대형 스피커가 세워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집 안에 들어서려 하자 양쪽 스피커에선 좋은 아침이다라는 교주의 말이 나오는 걸 듣게 돼요. 그리고 이후 2초의 텀을 두고선 마을 곳곳에 있는 스피커에서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걸 보게 되는데, 오토야는 집 안에 있는 조든이 마이크를 통해 말한 게 외부 스피커로 가고, 그게 다시 마을 안쪽 스피커로 송출하는 듯 하군 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고 집안에 들어간 오토야는 교주를 직접 대면하게 되는데, 교주는 시력이 나쁜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모습에다가 젊어 보이려는 듯 짙은 분장까지 한 모습이었습니다. 교주는 오토야를 보더니 갑자기 기적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큐라고 불리우는 소년이 교주에게 다리가 부러진 도마뱀을 건네주고 사라져요. 근데 이 도마뱀의 모습이 조금 이상한 상태였는데,
보통 도마뱀 다리는 이렇게 기역자로 휘어져 있는 게 정상인데 딱 봐도 관절이 꼿꼿이 세워져 이렇게 쭉 뻗어 있는 모습인 거죠. 헌데 교주가 손으로 도마뱀을 쥐고는 얼마 동안 시간이 흐르니까 뻗어 있던 도마뱀 다리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아무렇지 않게 도마뱀이 기어서 움직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숙소에 돌아온 오토야는 조사단 일행과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리리코는 저융점 합금을 이용한 단순한 트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 유리겔라가 스프를 막 몇 번 문지르다가 아무렇지 않게 휘어냈듯 처음엔 침처럼 꼿꼿한 합금을 도마뱀 다리에 이제 찔러 넣어서 굳게 만든 거고, 그걸 손에 있는 열기로 녹여서 움직이게 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사단은 우리가 왔을 때도 교주는 기적을 증명한다면서 이런 걸 보여줬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어설픈 마술 트릭일 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당연히 조사단 입장에서는 이런 종교에 대해서 평가가 안 좋아지게 되는 거고, 교주는 어떻게든 조사단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떠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그제서야 오토야는 왜 리리코가 이곳을 벗어나지 못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저녁엔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단체로 차가운 스프를 배식받아 먹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마을 교사들로 구성된 6인조 악단이 있었는데, 웬 아이 한 명이 그 사이에서 같이 연주를 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때 오토야는 저 아이는 참 어른스럽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친 일행은 비가 오는 길을 돌아서 이제 숙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뒤 이하주는 폐소 공포증 때문에 밖에 비가 오매도 문을 열어두고 잠이 들고, 오토야는 잠시 화장실 좀 가야겠다면서 외부로 나서는데, 그때 누군가 다가와서는 쪽지를 건네주고 사라져요. 근데 그 쪽지에는 우리를 데리고 가달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둘째 날인데, 조사단 중에서 전직 FBI였던 덴트라는 사람이 있었다 했죠. 간부로 위장해서 침투해 있었던 인물이 있는데, 이 덴트가 죽어서 발견이 돼요. 헌데 문제는 덴트가 죽으면서 시신을 조사하던 중에 그가 스파이라는 사실이 발각이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교주 조드는 나머지 조사단들도 모두 쫓아내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리리코는 오히려 교주에게 당신이 죽인 거냐 묻더니, 아니라면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자 조드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3시간 안에 범인을 찾으라 말하고는 사라지는데,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덴트가 어찌 죽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신은 덴트가 머무는 간부 숙소 방에서 아침 식사를 건네주는 신도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하고, 방문과 창문은 모두 잠겨 있어서 보안관이 밖에서 창을 깨부수고 들어갔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뿐인 열쇠 또한 방 안에서 발견되어서 한마디로 밀실이었다는 증언을 듣게 됩니다. 당시 방 구조는 대략 이런 모습이었는데, 옷장은 살짝 열려 있었는데 옷장 문에는 거울이 달려 있는 구조예요. 바닥에는 젖은 레인코트가 있었지만 칼에 찔린 상처는 없었고, 반면 시신의 상처는 모두 등 쪽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러 번 칼에 찔린 흔적이 있었는데, 흉기 또한 방 안에서 발견이 되고, 그건 평소 덴트가 들고 다니는 나이프였어요. 그러니까 문과 창은 잠겨있는 상태의 밀실이었고, 그 바닥에 자기가 들고 다니던 칼로 등이 여러 번 찔려 죽은 덴트가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그 외 특이사항이라면 벽에는 짐 조던의 포스터도 있었다 정도인데, 이게 어찌된 사건인가 싶을 때 목격자 증언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어린 신도 중에 큐라고 있었죠. 그 소년이 증언하기로는 어젯밤 길을 지나다가 화장실 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쫓기는 듯한 덴트가 건물 안으로 달아나고 있었고, 이후 또 한 번 비명이 들려서 큐는 겁을 먹고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리하자면은 쫓기는 모습의 덴트를 봤고 비명 소리는 2번 들었다는 거죠. 헌데 여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조디가 사건에 대해서 조사 중인 상황이었는데, 어젯밤 조리장에 누군가 들어와서는 물건들을 흐트러뜨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조리장은 작은 창이 나 있었기 때문에 들개들이 들어와 버린 일일 수도 있었지만, 조디는 조립한 사람들을 모아두고는 무언가 사라지거나 특이점이 없었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신도 중 하나가 칼날이 두 조각 난 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 조디는 그건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사망하고 말아요. 자, 사건을 조사 중에 또 한 명이 죽어버린 거죠. 그 소식을 접한 일행은 급히 조디가 있는 조리실로 향하게 되는데, 죽은 조디 입안에서 아몬드 냄새가 나는 걸로 보아 청산가리에 의해 사망한 걸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때 상황을 들어보니까 조디와 신도들은 이제 홍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조디가 쓰러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후 상황을 정리해 보면은 조디가 마시던 홍차와 쿠키에는 독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 특이사항을 보면은 우선 조디는 평소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크리스티나라는 신도는 오른팔이 없고 블랑카는 왼손잡이에요. 레이첼은 며칠 전 오른쪽 손가락을 다친 상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보시고 계시죠? 근데 딱 봐도 의심스럽죠? 자, 이때 이제 11시가 다 되었다면서 이제 교주가 찾아오는데, 리리코는 아직 범인이 누군지 알아내지 못했지만 사람이 2명이나 죽었으니 이대로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조드는 그 3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감옥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1감옥, 2감옥으로 이제 건물이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또다시 각각 수용되는 구조인데, 1감옥엔 오토야와 리리코가 들어가고 2감옥엔 이하준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작은 환풍구가 있다고 되어 있긴 한데 뭐 성인 남성이 드나들긴 힘든 사이즈라 나오고, 감옥 간수는 프랭클린이라는 남성인데 휠체어를 타고 있다고 이제 묘사가 돼요. 그렇게 이제 하루는 흐릅니다. 밖에서는 비가 오고 종종 휠체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로 간수가 오고 가고 있구나 정도만 느끼는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 소년 큐가 감옥에 있는 오토야와 리리코를 찾아와서는 이하준이 죽어서 발견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3일째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큐의 도움으로 감옥을 빠져나온 2사람은 어찌된 상황인지 정황부터 듣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맨 처음 어떤 사람의 유서가 나왔었죠. 기억하시려나 싶은데 첫 장면이 이제 루이스라는 여성의 유서였잖아요. 처음 오토야가 조든타운에 왔을 때 밤중 편지를 주고 간 사람도 이 루이스였거든요. 이 루이스는 조든타운의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이곳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했던 신도입니다. 그래서 조사단 일행이 마을을 떠날 때 자신도 데려가 줬음 하는 마음의 편지도 줬던 거였는데, 이후 이런저런 사건으로 조사단이 죽었고 나머진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희망이 사라졌다 생각하고는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위치는 대략 여기쯤일 것 같은데 이쪽 길이 이제 경사가 져 있다고 나오거든요. 루이스는 이 밀림 쪽으로 내려와서는 와이어를 나무에 걸고는 목을 매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녹록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냥 독극물을 마시자 하면서 왔던 길을 돌아가서 조리반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다 집회장을 지나면서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된 모습의 이하준을 발견하게 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오토야와 리리코는 이하준의 시신을 확인하러 시신 보관실까지 가게 되는데, 이때 큐는 따라오질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공동묘지 부근에 가면 크게 혼이 난다면서 두려워했기 때문인데, 여기서 이제 큐랑은 헤어지고 2사람만 들어가게 돼요. 이하준의 시신은 마치 커다란 날붙이로 몸을 2동강 낸 듯해 보였는데, 리리코는 잠시 생각에 빠지더니 레이 모튼, 이곳 학교 교장이 범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레이 모튼이 누굴까요? 한 번도 언급이 없던 사람을 갑자기 범인이라고 한다는 게 뭐지 싶으실 텐데, 이때 교주는 신도들을 모아놓고 집회장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리리코가 무대 위로 올라가더니 이번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설명해도 될까요? 라고 말을 해요. 자, 결말입니다. 사건이 어찌 된 거냐 하면은, 잠시만, 이게 아직 반도 안 했는데 결말은 아닌가? 맨 처음 발견된 덴트 같은 경우
큐의 증언에 따르면 외부 화장실에서 무언가에 놀라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들어갔다 했는데 이때는 무수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또돌이 개를 보고 놀랐을 거라 추측을 합니다. 덴트는 겁이 많다고 했었죠. 뭐 꼭 개가 아닐지라도 무언가를 보고 놀라 방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비명을 지른 건데 그 후 이제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갔을 때 그때 덴트의 시야에 무언가가 비쳐 보여요. 그게 뭐냐면 방 구조도를 보시면 우측에 짐 조던의 포스터가 있죠. 그게 열려있는 옷장 앞에 붙은 거울에 비쳤던 거고 덴트는 그걸 보고는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바닥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때 마침 들고 있던 칼이 바닥에 튕기면서 등에 꼽히고 만 건데 한마디로 덴트는 누군가 죽인 게 아니라 사고인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신도 중 하나가 말하기를 하지만 덴트의 등에는 여러 번 꽂힌 칼자국이 있었는데 그건 설명되지 않잖아 라고 하거든요. 그러자 리리코가 하는 말이 그건 처음으로 덴트 방에 들어갔던 신도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곳 조던타운에 살고 있는 신도들은 우리는 병이나 사고로는 죽지 않는다 하는 이런 기적을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고로 죽어 있는 덴트를 발견하고서는 그 자리에 있던 신도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방은 밀실이고 사고로 덴트가 죽었는데 그럼 지금껏 교주가 한 말에 배반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일부러 여러 번 칼을 찔러서 살인사건으로 위장을 한 겁니다. 조던타운은 사고나 질병은 없지만 살인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런 짓을 벌인 건 처음 덴트를 발견한 신도와 창을 깨고 들어간 보안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디의 경우는 조디의 입에서 청산가리 냄새가 난다고 했지만 쿠키며 홍차 어디에서도 독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조디가 죽은 건 독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조디는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었다 했었는데 조리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증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헌데 약을 보관하던 목걸이가 그때 없었고 결국 조디는 약을 먹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병사해버리고 만 거예요. 헌데 이때 조리실에 있던 신도들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조던타운에서는 병으로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데 홍차를 마시고 있던 크리스티나, 브랑카, 레이첼 이 세 명이 죽은 조디의 입에다가 청산가리를 흘러 넣어서 사고를 살인으로 위장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하준에 대한 건데 이하준은 폐소 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감옥에 있는 것이 힘들었고 몰래 밤에 자물쇠를 뜯고는 간수를 제압한 후에 달아나게 돼요. 헌데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이제 버젓이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간수인 프랭클린의 휠체어를 타고는 밀림까지 이동했는데 갑자기 경사가 지는 부분에서 휠체어가 미끄러지고 말아요. 근데 그때 밀림에는 누가 있었냐면 자살을 하려고 와이어를 치고 있던 루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자살하려고 나무 사이에 와이어를 쳤는데 휠체어를 타고 미끄러진 이하준이 와이어 로프에 걸려서 몸이 두 동강이 난 거죠. 이때도 루이스는 사고가 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시신을 집회소까지 가져와서는 살인사건으로 위장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껏 발생한 모든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였는데 신앙심이 높은 신도들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었던 거죠. 그 말을 들은 조들은 리리코에게 악수를 건네더니 이제는 떠나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오토야와 리리코는 짐을 싸고 마을 입구까지 당도합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마을을 떠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마중을 나온 큐가 보입니다. 리리코는 큐를 보더니 아, 너에게 줄 선물이 있는데 숙소에 깜빡 놔두고 왔나봐 라고 말을 하더니 무전기 하나를 오토야에게 건네면서 잠시 숙소에 가서 선물을 찾아볼 테니 혹시 버스가 떠나려 하면 연락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시간은 3시 40분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리리코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10분 뒤에 출발한다는 버스 기사의 말을 들은 오토야는 마음이 급해서 리리코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 오토야의 무전을 받은 리리코는
리리코는 숙소를 뒤져봤는데 찾는 물건이 없어서 감옥에 떨어뜨린 게 아닌지 찾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무전기 너머로 자녀들이여 하는 조든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얼마 후 정류장 옆 스피커에서 또 한 번 조든의 음성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토야가 있는 곳의 스피커랑 무전기 속의 음성이 이중으로 엇갈리게 들렸다는 거죠. 그 후 리리코는 알겠어요 갈게요 하고 무전기를 끄는데 이후로도 리리코는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 이제 버스는 떠났고 오토야는 리리코가 있다는 감옥을 가보지만 리리코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후 오토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제 리리코가 어디에 있을까 하며 돌아다니는데 밀림 뒤쪽으로 난 길을 쭉 따라가다 보니 식당에서 보았던 아이가 공동묘지 근처에서 서성이는 걸 보고는 의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얼씬만 해도 이제 크게 혼난다면서 묘지 근처에는 가지 않았었는데 일전에 식당에서 선생님들과 악기를 연주하던 그 아이는 아무렇지 않아 하는 모습인 거였죠. 그래서 오토야는 저기 무언가 있나 싶어 공동묘지 안쪽으로 들어가 보는데 그곳에서 죽어있는 리리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토야는 충격에 빠져서 묘지 관리인에게 달려가 저 여자 시신은 언제부터 있었냐고 묻게 되는데 관리인은 몇 명이 왔다 간 건 알겠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면서 다만 4시 이후엔 아무도 온 사람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때 오토야가 리리코를 발견한 시간이 4시 15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시 40분에 감옥에 있던 리리코가 4시 전에 죽어서 이곳으로 옮겨졌다 이 말인데 그때 오토야는 도중에 마주친 아이가 혹시 리리코를 죽인 건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관리인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엔 아이가 절대 들어올 수 없어 본 적도 없다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에 오토야는 감옥에서 묘지까지 오는 데만 20분이 걸리는데 이게 어찌된 상황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인데 집회소에선 어김없이 조든이 신도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때 오토야가 어제 리리코가 했던 것 마냥 모습을 드러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제 했던 추리는 모두 거짓이었어. 그건 너도 잘 알 텐데 라며 다시 처음부터 추리를 시작합니다. 덴트의 경우 바닥에 레인코트가 있었는데 그곳엔 상처가 없었죠. 그럼 사건 당시 입고 있지 않았다는 건데 왜 그게 바닥에 떨어져 있었을까 생각한다면 옷장문에 걸쳐서 말리고 있었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젖어 있는 코트를 옷장 문 귀퉁이에다 걸쳐두고 있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옷장 문 앞 거울도 이제 코트가 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울에 비친 포스터에 덴트가 놀라 쓰러졌다는 추리는 맞지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디가 죽은 사건의 경우는 신도들이 병으로 죽은 사실을 감추려 했다고 했는데 애초에 쓰러진 사람이 병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하준의 경우는 휠체어를 타고 미끄러져서 와이어에 두동강이 났다고 했는데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이 와이어에 걸렸다면 손잡이에서 줄이 걸려 몸통이 두동강 나진 않았을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조드는 거친 목소리로 그럼 자네 조수는 왜 거짓 추리를 한 거지? 라고 말하는데 오토야는 그건 탐정이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추리는 죄를 뒤집어쓰게 할 수도 있지만 올바른 추리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는데 오토야는 곧장 진짜 범인은 짐 조든 당신이었어 라고 말하더니 자신의 추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교주인 조든은 덴트가 스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조리실에 간 후에 칼을 준비해 덴트의 방 쪽으로 간 건데 그때 덴트가 화장실에 간다면서 나오는 걸 보게 되고는 몰래 방 안에 들어가서 옷장 안에 숨었던 겁니다. 이후 덴트가 방에 들어오고 조든과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준비한 칼이 두동강 나면서 조든은 덴트의 나이프를 빼앗아서 죽이게 된 거였어요. 그럼 이때 방을 어떻게 빠져나와서 밀실로 만들 수 있었냐 하는 건데 그건 저융점 합금을 사용하면 간단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맨 처음 교주가 도마뱀 다리를 고치는 트릭을 보여줬는데 조융점 합금을 사용해서 열쇠를 복사한 후 빠져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점토 같은 틀에다가 진짜 열쇠를 찍고 그 위에 저융점 합금을 부어서 굳힌 후에 열고 나왔다 이 말인 건데, 이렇게 되면 조디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이제 설명이 됩니다. 조든타운의 식사를 생각해 보면은 모두 차가운 음식들만 나왔었죠. 조디는 저융점 합금으로 감싼 청산가리를 은연중에 먹게 된 거였는데, 조리실에 방문했을 때 뜨거운 홍차를 마셨고 그때 합금이 녹으면서 청산가리가 몸에 스며들어 죽은 거였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하준이 죽은 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조든타운은 대부분 흑인이고 백인도 20%밖에 되지 않는다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동양인을 본 적이 더욱 없었을 건데, 조드는 3일 전 죽은 노기의 시신을 가져와서는 집회소에 올려두고 이하준인 척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죽은 시신을 이등분하고선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게 한 건데, 오래전 죽은 시신이다 보니까 피 같은 거는 들깨를 죽여서 연출했고, 얼굴 혈색 같은 거는 평소 조든이 분장하는 화장품으로 노기를 꾸민 거였습니다. 이때 신도들은 동양인을 접한 적이 없다 보니 죽은 노기를 보고는 이하준이라고 생각하게 된 건데, 왜 이런 짓을 했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끈 뒤에 이 감옥에 들어가 진짜 이하준을 죽이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이후에 시신 보관실로 옮겨 이하준과 노기의 시신을 바꿔치기 한 건데, 이때 큐가 1감옥에 있던 오토야와 리리코를 풀어준 건 단순한 우연이었어요. 어차피 건물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죽였어도 됐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리리코가 죽은 사건의 경우인데, 3시 40분에 리리코와 무전을 할 때 그녀는 자신이 감옥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집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그때 무전을 통해서 교주의 음성이 나오고 있었는데, 음성이 이중으로 나온다고 했었죠. 감옥과 마을 입구 스피커는 동시 송출이기 때문에 텀이 발생하지 않지만, 리리코는 아버지의 집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2초의 텀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리리코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면서 자리를 비웠지만 사실은 동료들의 복수를 하려고 교수를 찾아갔던 거였고, 오히려 당해서 죽고 만 거였죠. 그러니까 3시 40분에 있던 곳이 감옥이 아니었기 때문에 4시 전에 공동묘지까지 옮겨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신도중 일부는 우리 교주님이 그럴 리가 없어 라거나 왜 교주님이 그런 짓을 해야 했지 라고 되묻는데, 오토야는 외부인들을 초현실적인 방법으로 살해해 신자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려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곤 조든을 내려보면서 반박할 말이 있나? 라고 하는데, 조든은 난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어 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러자 오토야가 또 한 번 말을 하는 게, 근데 난 조든이 사람을 죽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내 생각은 이래 라며 또 한 번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야, 길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기적의 존재를 믿는 너희들을 위한 추리였고, 지금부터 하는 건 외부인이 하는 추리다 라면서 오토야가 말을 하는데, 우선 너희들은 이 조든타운에선 병이나 사고도 없고 잘려나간 신체도 재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인이 내 눈엔 그대로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리반의 크리스티나는 여전히 오른팔이 없고 감옥 간수 프랭클린은 여전히 다리가 없어. 하지만 너희들은 신체가 다시 자랐다고 생각하더라고. 난 그게 너무 이상해 라면서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데, 짐 조드는 누군가 부축하지 못하면 계단도 내려오지 못할 만큼 시력이 안 좋아. 근데 그런 사람이 앞서 말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덴트의 방에 들어갔어도 어디에 열쇠가 있는지 찾지도 못했을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신도들은 교주님이 범인이 아니라는 말에 기뻐해야 할지, 아님 이 조든타운에 기적이란 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런 모습을 본 오토야는 말을 이어가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 덴트 사건 때 두 번의 비명이 있었죠. 우선 외부 화장실에서 비명이 들렸고 그걸 큐가 지나면서 들었던 건데 덴트는 화장실에서 범인에게 공격을 당한 겁니다. 물론 이때 덴트의 등에서는 피가 나고 상처가 있었어요. 하지만 큐는 그 상처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 조든타운에서는 상처가 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일단 설명을 이어가자면 화장실에서 공격당해서 한 번 비명을 지른 후에 덴트는 방 안으로 달아나게 된 건데 상처가 깊은 걸 보고는 걸려있는 코트로 지혈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코트는 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때 거울이 열리면서 비춰진 자신의 모습에 놀라 또 한 번 비명을 지르게 된 건데 평소 환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에 핏자국을 보고 놀란 걸 수도 있겠죠. 아무튼 결국은 상처가 깊어서 이제 사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조디가 죽은 사건인데 이거는 단순합니다. 크리스티나는 오른팔이 없어요. 블랑카는 왼손잡이고 레이첼은 며칠 전 오른손을 다친 상태라고 했었잖아요. 한마디로 모두들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조디만 오른손을 썼던 건데 근데 크리스티나는 자신이 오른팔이 없지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도 이제 크리스티나가 오른팔로 자를 잡고 마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토야의 눈에는 왼손을 쓰는 걸로 보이는 거죠. 레이첼도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홍차에는 독이 없었지만 오른손으로 잔을 잡는 방향의 찻잔에다가 독을 발라 두었고 그로 인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범인은 창으로 들어와선 찻잔의 독을 지우고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 말의 신도 중 하나가 조리실 창은 작아서 어른이 들어갈 순 없을 텐데 라고 말을 하는데 오토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하준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범인은 감옥에 있는 환기구를 통해서 침입한 후 이하준을 죽이고는 시신을 잘라 집회소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 어떤 방식으로 옮겼냐면 프랭클린을 공격해 기절시키고선 이하준의 상체만 휠체어에 싣고 하체엔 짝대기 2개만을 꽂아서 집회소까지 이동시킨 겁니다. 그 후엔 다시 돌아와서 프랭클린을 휠체어에 태우고 이하준의 하체를 프랭클린 밑에 두고 옮긴 건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기괴한 방식의 이동이지만 이곳 조든타운의 사람들은 그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끼질 못해요. 이 말의 신도 중 하나가 아니 범인은 어떻게 환기구로 이동할 수 있었지? 그럼 범인은 어린아이라는 말인가? 라면서 묻는데 오토야는 내 조수인 리리코가 죽은 사건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거라 말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3시 40분 리리코가 아버지의 집 근처에 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리리코는 조든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범인을 공동묘지에서 만나려 했던 건데 자 범인이 누굴까요?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미 범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나왔어요. 이전에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 그건 조든타운의 학교 교장인 레이 모튼입니다. 오토야가 레이 모튼이 범인이다 라고 공개를 하자 신도들이 아니 레이 모튼은 어른인데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지? 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식당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한 소년, 그 소년은 왜 악기를 연주했을까? 아이들은 공동묘지 근처로 가면 안 되는데 왜 그 소년은 그곳에 있었을까? 그건 레이 모튼은 하이랜더 증후군 환자였고 겉모습은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신도들 눈에는 일반적인 남성으로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외부인의 눈에는 어린이. 그러니까 작은 체구의 레이 모튼이 조리실 창을 통해 이동할 수 있었고 감옥 환기구도 오고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신도 눈에는 어른이었기 때문에 공동묘지에서 리리코를 죽일 수 있었던 상황인 건데 그럼 레이 모튼이 왜 범행을 저지른 거냐면 짐 조든이 지금껏 말해왔던 기적을 현실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짐 조든의 상황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때 오토야는 또 한 번 말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이건 내 생각일 뿐이야. 너희가 진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라고 말을 하는데
오토야는 돌아서며 교주인 짐조든에게 가볍게 한마디를 해요. 당신은 기적을 믿습니까? 라고. 그 말에 이제 조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 인정하게 되는 거고,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 궁지에 몰린 조든은 리볼버를 꺼내서 오토야를 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이 흐르는데 병상에 누워있던 오토야는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돼요. 그때는 이미 이제 조든타운 사건은 과거의 일로 잊혀져 있는 상황인데, 오토야가 총에 맞은 후 교주의 지시로 900여 명의 신도들이 독이 든 주스를 마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토야는 조든이 시력이 나빠 총알이 빗나가 살았군이라 말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후일담이 있어요. 퇴원한 오토야에게 누군가 찾아오는데 그거는 큐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진실이 공개가 되는 것이, 사실 짐조든이 신도들에게 먹으라고 한 주스에는 독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토야가 몰래 주스에다가 독을 넣어놨던 거예요. 오토야는 탐정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교주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궁지로 몰았고, 결과적으로는 900명이 넘는 신도를 죽게 만든 거죠. 그렇게 진실을 알고 있던 큐로 인해서 오토야는 감옥으로 가게 되고, 큐는 오토야를 기다린다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 참고로 오토야 형량이 한 34년이라고 나오거든요. 왜 오토야가 독을 탔을까 한다면 리리코의 복수가 제일 깔끔한 답이 아닐까 합니다. 끝.